여보, 오늘 저녁은 제대로 준비했소?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네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가족 식탁에 한 사람이 더 올 예정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도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혹시 샬럿 루카스가 잠깐 온다는 건가요? 제 저녁상이 샬럿에게야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그녀네 집에서는 이런 저녁 못 먹어봤을 테니까요. 내가 말하는 건 신사이자 낯선 사람일세. 이 말에 베넷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신사에다 낯선 사람이요? 분명 빅리 씨군요. 제인, 어쩜 한마디도 안 했니? 정말 얄미운 아가씨. 그래도 난 무척 반가워. 그런데 세상에, 오늘은 생선을 조금도 못 구했네. 안 되겠다. 리디야, 지금 당장 힐을 불러야겠어. 빅리 씨가 아니오. 남편이 말했다. 난 그 사람을 일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이 말에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고 아내와 5딸은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캐물었다. 한동안 그들의 호기심을 즐기던 베네 씨가 마침내 설명했다. 한 달쯤 전에 편지를 받았고 보름 전쯤 답장을 보냈지. 좀 미묘한 문제라 빨리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 내 사촌 콜린스 씨에게서 온 편지라네. 내가 죽으면 저택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 아이고 제발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베넷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외쳤다. 그 고약한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고작 그런 사람에게 이 집이 넘어가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진작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유산상속 제한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수없이 시도해본 일이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늘 그렇듯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5딸을 두고 집을 빼앗길 상황이 부당하다며 끝없이 불평을 이어갔다. 분명 불공평한 일이긴 하지. 베네 씨가 말했다. 하지만 콜린스 씨가 롱본을 상속하는 죄는 지울 수 없네. 다만 그가 쓴 편지를 들어보면 그 태도만큼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요, 난 절대 이해 못해요. 편지를 보낸 것 자체가 건방지고 위선적이라니까요. 난 그런 가짜 친구가 제일 싫어요. 아버지처럼 그냥 우리랑 싸우고만 살지 왜 괜히 잘 지내겠다고 나서냐 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선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양이더군. 들어보시게. 콜린스 씨의 편지. 켄트주 웨스터햄 근처 허스펀드. 10월 15일. 존경하는 사촌께. 그동안 우리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혹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 오래 망설였지만 이제는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고 루이스 드버그 경의 부인 캐서린 드버그 귀부인의 후원 덕분에 이 마을의 성직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부인께 충실히 섬기고 교회 의식을 성심껏 진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이번 화해의 제안이 칭찬받을 일이라 믿습니다. 제가 롱본저택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이 당신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사과드리며 가능한 모든 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선 차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오는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댁을 방문해 토요일까지 머물고 싶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목사가 예배를 맡는 한 부인께서도 제 부재를 허락하실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촌의 아내와 따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존경과 우정의 마음으로 윌리엄 콜린스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베네 씨가 말했다. 그러니 내시에 이 화해의 사절을 맡게 되겠구려. 꽤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젊은이라 하지 않소.
캐서린 부인이 다시 보내주기라도 하면 우리와 좋은 인연이 되겠어. 딸들에게 뭔가 보상해주겠다고 한 건 그나마 괜찮은 소리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해요. 제인이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가 캐서린 부인에게 과도하게 고개 숙이는 태도와 자신이 목사로서 세례, 결혼, 장례까지 도맡아 해주겠다는 의도를 흥미롭게 여겼다. 특이한 사람이네요. 편지 문체도 유난히 거창하고 상속 문제에 사과하다니. 자기가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아버지, 저 사람 제정신 맞나요? 아니, 엘리자베스. 난 정반대이길 기대한다네. 저 안에는 아첨과 자만이 묘하게 섞여 있어. 꽤 재미있는 인물이 될 걸세. 편지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메리가 덧붙였다. 비록 올리브 가지라는 표현이 새롭진 않지만 표현은 제법 괜찮은 듯해요. 하지만 키티와 리디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촌이 붉은 군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면 다른 색 옷을 입은 남자에게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베넷 부인은 편지를 읽고 나니 분노가 누그러져 남편과 딸들이 놀랄 정도로 차분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콜린스 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다소 둔한 25살 청년이었는데 태도는 근엄하고 말투는 지나치게 격식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베넷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훌륭한 따님들을 두셨다니 감탄스럽습니다. 그들의 미모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들었지만 실물을 보니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군요. 조만간 다들 좋은 배필을 만나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일부에게는 지나친 아부로 들렸지만 칭찬을 싫어하지 않는 베넷 부인은 기분 좋게 받았다. 참 친절하시군요. 제발 말씀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답니다. 아, 저택 상속 문제를 말씀하시려는군요. 맞아요. 우리 딸들에게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물론 당신 탓은 아니죠. 세상 사라는 게 다 우연이니까요. 땅이 한번 묶이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숙모님,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급해 보일까 조심스럽군요. 다만 사촌 아가씨들을 존경하고 또 감탄하러 왔다고만 말씀드리죠. 더 가까워지면. 그 순간 식사 시간이 되어 대화는 끊겼고 딸들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콜린스 씨의 관심은 딸들에게만 있지 않았다. 집의 홀, 식당, 가구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칭찬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훗날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역시 극찬했으며 이 훌륭한 요리를 담당한 건 어느 아가씨입니까? 라 물었다. 이에 베넷 부인은 불쾌한 기색으로 우리 집엔 요리사가 따로 있어요. 딸들은 부엌과 상관없답니다. 라고 답했다. 콜린스 씨는 크게 당황하며 사과했고 부인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무려 15분 동안 계속 사과를 늘어놓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넷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손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사촌이 빛을 발할 만한 주제를 꺼냈다. 그는 콜린스 씨가 후원자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듯 하다며 캐서린드버그 부인이 그의 소망을 세심히 살펴주고 안락함까지 배려하는 점이 놀랍다고 언급했다. 이보다 더 좋은 화제는 없었다. 콜린스 씨는 열변을 토하며 그녀를 칭송했다. 그는 더욱 근엄한 태도로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대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설교한 두 편의 설교문을 친히 칭찬해 주었고 로싱스 저택에서 두 차례 저녁 식사에 불러주었으며 바로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카드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 직접 불러주기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캐서린 부인을 오만하다 평했지만 콜린스 씨 눈에는 다정함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신사에게 하듯 늘 정중히 말했고 이웃과 어울리는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심지어 친척을 만나러 한두 주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락했다. 더 나아가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신중히 아내를 고르라는 충고까지 받았다. 그녀는 그의 소박한 사제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가 해놓은 계조를 칭찬해주고 위층 벽장에 선반을 달라는 제안까지 해주었다. 아주 올바르고도 친절한 분이시군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정말 좋은 귀부인이 틀림없어요. 다른 귀부인들도 다 저분 같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분은 근처에 사시나요? 제 소박한 집은 로싱스 파크, 귀부인의 저택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부라고 하셨죠. 자녀는 있으신가요?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로싱스의 상속녀이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뿐이지요. 아, 그렇다면 다른 소녀들보다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인가요? 예쁘신가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입니다. 캐서린 부인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면에서 드보그 양이 다른 여성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시죠. 귀족의 자태가 얼굴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 여러 가지 기회를 충분히 익히지 못했는데 교육을 맡은 여사가 지금도 함께 살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품이 지극히 온화하여 종종 작은 마차를 몰고 제 소박한 집 앞을 지나기도 하십니다. 궁정에 나가 소개된 적은 없나요? 내가 궁정부인들 중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런던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서린 부인께 말씀드리기를 영국 궁정은 가장 빛나는 보석 하나를 잃었습니다라고 했죠. 부인은 대단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인께 드리는 세심한 칭찬이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그 사랑스러운 따님은 태어나기를 공작 부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나신 분이며 지위가 높아진다 해도 오히려 그분이 지위를 빛내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표현이야말로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며 제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요. 베네시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정교하게 아첨하는 재주를 가졌으니 참 다행이지. 그런데 궁금하군. 이런 기분 좋은 찬사들이 그 순간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건가? 아니면 미리 생각해 둔 것인가? 대체로 그때그때 상황에서 나옵니다. 가끔은 평범한 자리에서 쓸만한 세련된 표현을 미리 생각해 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언제나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하려 했습니다. 베네 씨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사촌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우스꽝스러웠고 그는 얼굴은 태연하게 유지한 채 속으로는 크게 즐거워했다. 때때로 엘리자베스에게 눈길만 보내며 웃음을 나눴다. 그러나 차 시간이 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고 다시 거실로 옮겨갔다. 차가 끝나자 그는 손님에게 아가씨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콜린스 씨는 흔쾌히 동의했고 책이 하나 가져와졌다. 그러나 그것이 순한 도서관의 소설책임을 알자 그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다. 실례지만 저는 소설은 읽지 않습니다. 키티는 눈을 크게 떴고 리디아는 소리쳤다. 다른 책들이 제시되었고 콜린스 씨는 오래 고민한 끝에 포다이스의 설교집을 골랐다. 그는 단조롭고 근엄한 목소리로 세 장을 읽었는데 리디아는 하품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엄마 아세요? 필립스 삼촌이 리처드를 내보내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포스터 대령이 그를 고용할 거래요. 토요일에 이모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메리튼에 가서 더 들어보고 또 데니 씨가 언제 런던에서 돌아오는지도 물어볼래요. 두 언니가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했지만 콜린스 씨는 크게 불쾌하며 책을 덮었다. 나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소녀들이 정작 자기들에게 이로운 진지한 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말이죠. 분명 가르친 만큼 유익한 것은 없는데 놀랍습니다.
더 이상 내 사촌 아가씨를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군요. 그는 곧 베네시 쪽으로 몸을 돌려 백개먼 게임의 상대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베네시는 흔쾌히 응하며 아주 현명하오. 아가씨들은 하찮은 오락에 맡겨두는 게 제일이지라고 덧붙였다. 베넷 부인과 딸들은 리디아의 끼어들음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콜린스 씨는 사촌동생의 행동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뒤 베넷 씨와 함께 다른 탁자에 앉아 백개먼 게임을 준비했다. 콜린스 씨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보기 어려웠다. 타고난 부족함을 교육이나 사교가 메워주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무식하고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으며 대학에 몸을 두긴 했으나 그저 정해진 기간만 채웠을 뿐이다. 쓸만한 인맥 하나 만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억압적인 양육 덕분에 처음에는 지나치게 겸손했으나 외딴 곳에서 자라며 얻은 옹졸한 자만심, 예기치 못한 성공이 주는 우쭐함이 뒤섞이며 결국 교만과 비굴함, 자의식 과잉과 경화함이 기묘하게 섞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운 좋게 허즈퍼드 교구에 자리가 비었을 때 캐서린드버그 부인의 추천을 받았고 그녀의 높은 신분에 대한 존경과 후원자에 대한 숭배, 거기에 성직자로서의 권위와 목사관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마음까지 합쳐져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좋은 집과 넉넉한 수입을 갖추게 된 그는 이제 결혼할 계획이었다. 롱본가와 화해를 시도한 것도 사실은 아내를 구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소문대로라면 딸들이 곱고 상냥하다 했으니 그 중 한 명을 선택해 데려갈 심상이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보상책, 즉 장래의 저택을 상속받게 되는 데 대한 속죄였다. 그는 이것이 참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관대하고도 무역적인 계획이라 여겼다. 실제로 딸들을 보자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날 저녁에는 제인의 고운 얼굴을 보고 바로 그녀로 마음을 정했다. 맏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에도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베넷 부인과 단둘이 15분쯤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바꾸게 된다. 대화는 목사관 이야기로 시작해 곧 그곳의 안주인이 롱본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희망 고백으로 이어졌다. 베넷 부인은 너그럽게 웃으며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동시에 조심스럽게 경고를 하나 덧붙였다. 맏딸 제인은 곧 약혼할지도 모른다는 암시였다. 다른 딸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제인만은 꼭 짚어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콜린스 씨는 곧바로 제인에게 엘리자베스로 마음을 돌렸다. 부인이 벽난로 불을 고르는 사이에 말이다. 출생 순서와 미모에서 제인 다음인 엘리자베스가 자연스럽게 대체된 것이다. 베넷 부인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곧 두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전날만 해도 언급조차 싫어하던 사촌이 이제는 그녀의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 되어 있었다. 한편 리디아가 메리튼에 가겠다는 계획은 잊히지 않았다. 메리를 제외한 모든 자매가 함께 나서기로 했고 콜린스 씨도 동행하게 되었다. 베넷 씨가 일부러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촌을 따돌리고 서재를 혼자 차지하고 싶었다. 아침 식사 뒤로도 콜린스 씨는 따라 들어와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는 사실은 줄곧 헌즈퍼드의 집과 정원 얘기만 늘어놓았던 것이다. 평소 고요와 휴식이 보장된 서재에서 이런 소란을 견디기란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신속하게, 오히려 정중하게까지 하게 사촌을 산책에 합류시켰다. 독서보다는 산책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니 콜린스 씨는 대단히 기뻐하며 책을 덮고 따라 나섰다. 그는 거창하지만 실속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사촌 딸들은 공손히 맞장구 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메리튼에 도착하자 어린 자매들의 관심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았다. 거리로 시선을 돌려 장교들을 찾기에 바빴고 멋진 모자나 신상 모슬린 천이 진열된 가게창이 아니면 그들의 눈길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모든 아가씨들의 눈을 끄는 한 신사가 나타났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인물로 품격 있는 외모를 지닌 청년이었고 옆에는 장교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장교는 바로 런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데니시였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모두 낯선 신사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길을 건너기 위해 맞은편 가게로 가는 척했다. 때마침 두 신사가 되돌아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다. 데니시는 곧장 다가와 친구를 소개했다. 전날 함께 런던에서 돌아온 위컴 씨로 이제 그들의 연대에 소속되어 장교 임관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다. 제복만 갖추면 매력은 완성될 것이었다. 그는 잘생긴 얼굴, 훌륭한 체격, 친절한 태도로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대화에서도 명랑하고도 올바르며 겸손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발굽 소리가 들려 시선을 돌리니 다하시와 빅리 씨가 말을 타고 거리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가씨들을 알아보고 곧장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빅리 씨는 제인만을 향해 말을 걸었다.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롱본에 가는 길이었다며 다정히 전했다. 다하시는 고개를 숙여 맞장구 쳤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곧 낯선 청년에게 머물렀다. 엘리자베스는 두 남자가 서로를 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얼굴빛은 즉시 달라졌다. 한 사람은 창백해지고 다른 사람은 붉게 달아올랐다. 위컴 씨는 모자를 들어 인사했으나 다하시는 마지못해 아주 가볍게 답례했을 뿐이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뒤 빅리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친구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데니 씨와 위컴 씨는 아가씨들을 필립스 씨의 집까지 동행했고 리디아의 간곡한 초대와 필립스 부인의 거실창을 열어 크게 권했음에도 정중히 인사만 하고 떠났다. 필립스 부인은 늘 조카 딸들을 반가워했다. 특히 최근에 집에 없던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더욱 환영받았다. 그녀는 딸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차가 데리러 가지 않아 몰랐는데 마침 조네스 씨네 점원에게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베넷 자매가 네더필드를 떠났으니 더는 약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때 제인이 사촌 콜린스를 소개하자 필립스 부인은 극진히 예의를 다했다. 콜린스 씨도 마찬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다. 본래 알지도 못하는 집에 불쑥 찾아온 것을 사과하면서도 조카 딸들과의 친척 관계 덕분에 무례하지는 않았으리라 스스로 위안했다. 그의 극도의 예의 범절에 필립스 부인은 압도당했다. 그러나 곧 다른 신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이미 조카들이 알고 있는 사실밖에 말할 수 없었다. 위컴 씨는 데니 씨와 함께 런던에서 왔고 연대의 중위 자리를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거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1시간 동안이나 지켜보았다고 했다. 키티와 리디아 역시 창밖에 서 있었더라면 분명 그와 똑같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창가를 지나가는 이는 몇몇 장교뿐이었고 그들은 위컴 씨와 비교하면 그저 지루하고 매력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다음날 저녁 몇몇 장교가 필립스 댁에 초대되어 있었는데 부인은 롱본 가족이 와준다면 남편에게 부탁해 위컴 씨도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모두 동의했고 부인은 떠들썩하고도 편안한 벚꽃놀이와 따뜻한 야식을 보장했다. 이런 즐거운 전망에 모두 들뜬 마음으로 헤어졌다. 콜린스 씨는 자리를 떠나며 또다시 정중하게 사과했으나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을 끊임없이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두 남자 사이에 오간 이상한 기류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인조차도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그녀라면 누구든 감싸고 변호했겠지만 이번만큼은 해석할 길이 없었다. 콜린스 씨는 돌아와 필립스 부인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베넷 부인에게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캐서린 부인과 그 따님을 제외하면 그토록 우아한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저를 그토록 극진히 환대하다니. 물론 조카분들과의 인연덕도 있었겠지만 제 생애에 이토록 세심한 대접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